천둥소리처럼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할리 엔진 97대가 완벽하게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군대식 대형으로 부두에 들어서자 따뜻한 햇살 아래 크롬이 번쩍였다. 고개들이 돌아갔다. 대화가 멈췄다. 가죽과 강철의 벽이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새 젊은이를 향해 의도적인 정밀함으로 전진하자 발밑에 나무 판자가 진동했다. 박지영은 1시간 만에 3번째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딸 소희는 지난 2개의 문자의 답이 없었다. 이는 19살 딸이 부두에서 멋진 생일을 보내고 있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였다. 박지영은 전자를 믿기로 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다른 것을 속삭였다. 700마일 떨어진 오션뷰 부두에서 소희는 오래된 회전목마 근처에 홀로 앉아 솜사탕과 웃음을 나누는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8개월의 혹독한 시간 동안 익숙해진 티타늄 휠체어가 오후에 햇살에 빛났다. 금발 머리가 바람에 나부꼈고 초록색 눈은 물과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응시했다. 사고 전 소희는 한국 수영계의 새별이었다. 전국대회 5회 우승, 올림픽 육성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 스카우트들은 그녀를 다음 위대한 한국 수영선수라 불렀다. 그러다 스쿨버스가 왔고 시의원과 연줄이 닿는 음주 운전자가 있었으며 걷는 능력과 함께 그녀의 꿈을 산산조각낸 척수 손상이 찾아왔다. 운전자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희는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생일 축하해. 그녀는 씁쓸하고 외롭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절박한 독립심에서 비롯된 거짓말이었다. 15살 남동생 준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따랐고 누나의 안전을 염려하면서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누나의 필요를 이해했기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소희는 어부들이 낚싯줄을 들이우고 갈매기들이 맴도는 부두 끝으로 향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매년 생일마다 이곳에 왔었다. 이 전통은 아버지의 암으로 인한 죽음도 견뎌냈고 이번 일도 견뎌낼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때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운걸거리는 남자 목소리 3개. 김민주는 마치 부두가 자기 것인 양 친구 이준과 최우진을 이끌고 부두로 들어섰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그랬다.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문을 열어주었고 가문의 돈은 용서를 사주었으며 그 자신의 잔혹함은 한 번도 진정한 결과를 마주한 적이 없었다. 드러난 가슴의 부족 문신은 그가 위험한 인물로 보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임을 나타냈다. 그 뒤에서 이주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팔로워를 위한 콘텐츠,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 나중에 후회할 증거. 그들은 소희를 즉시 발견했다. 영상에 딱이네. 김민준이 선언했다. 야, 우리 촬영을 방해하잖아. 소희는 휠체어를 살짝 돌리며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돌아갈 공간이 충분해요. 김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아니, 없어. 비켜. 주변 관광객 몇몇이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녹화를 위해 꺼내졌지만 도움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제가 여기 꽤 오래 있었어요. 소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 부두 어디든 똑같은 경치가 있어요. 김민준이 몸을 숙이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숨결이 그녀에게 덮쳐왔다. 비켜, 불구.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소희는 빤히 쳐다보는 시선, 어색한 질문, 동정 어린 시선을 겪었지만 이 노골적인 적대감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가 겨우 말했다. 김민준의 발이 튀어나와 그녀의 휠체어를 찼다. 충격으로 그녀는 난간의 틈새를 향해 뒤로 밀려났다.
소희는 몇 달간의 물리치료로 단련된 상체 근력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고 위험한 추락 직전에서 몸의 균형을 잡았다. 이런. 김민준이 비웃었다. 고장난 브레이크. 이준이 웃으며 여전히 녹화하고 있었다. 이거 대박이다, 야. 30야드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준호는 필사적으로 휴대폰 연락처를 뒤졌다. 며칠 전 참전용사 오토바이 동호회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폭력 반대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군인 같은 풍채의 은발 수염을 가진 그들의 리더는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나눠주었다.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곳에 기댈 곳이 없다면 그 남자가 말했었다. 준호는 그 번호를 찾아 필사적인 문자를 보냈다. 도와주세요. 장애인 소녀가 회전 목마 근처 오션뷰 부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녀를 해치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가는 중입니다. 10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제 누나 소희요. 금발이고 파란색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두에서 김민주는 다시 소희의 휠체어를 찾다. 이번에는 더 세게. 휠체어가 옆으로 돌고 한쪽 바퀴가 잠시 땅에서 들리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어쩔 건데? 김민준이 비웃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린 사라질 거야. 그때 부두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멈췄다. 고개들이 오션 애비뉴 쪽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들리던 천둥 소리 같던 굉음은 수십 대의 오토바이 엔진이 대형을 이루어 다가오는 소리임이 분명해졌다. 97대의 오토바이가 완벽하게 동시에 부두로 들어섰다. 로드킹, 소프트테일, 투어링 모델들이 군대식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라이더들은 검은 선글라스 뒤에서 무표정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강태식이 타고 있었다. 은발 수염이 햇살을 받아 빛났고 강철 형제단 휘장이 새겨진 가죽 조끼는 58년 동안 수많은 짐을 짊어져 온 넓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그가 장갑 낀 손을 들었다. 대형이 멈췄다. 엔진이 동시에 꺼졌다. 갑작스러운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강태식이 먼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숙련된 효율성으로 헬멧을 벗었다. 그는 재킷 지퍼를 반쯤 내렸고 육군 레인저 문신이 드러났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성, 그녀를 위협하는 3명의 남자, 녹화만 할 뿐 개입하지 않는 구경꾼들, 그리고 사냥 도중 잡힌 포식자들의 노골적인 자세. 그는 신중한 침착함으로 다가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측정된 듯했다. 그의 뒤로 96명의 라이더들이 차례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반원형 대형을 이루었다. 얘들아, 강태식의 목소리는 낮은 음에도 불구하고 effortlessly하게 울려 퍼졌다. 아주 재수 없는 날 괴롭힐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최우진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준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렸다. 김민주는 허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불확실성이 그의 표정에 새우며 들었다. 이건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김민준이 겨우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강태식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휠체어를 차는 걸 대화라고 부르나? 바이커들 뒤에서 준호가 군중 속에서 나와 누나의 옆으로 다가갔다. 소희는 안도감과 함께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나를 따라왔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불렀어요. 준호가 인정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워. 소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끊었다. 강태식은 김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 경험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장애물을 우회하는 방법은 언제나 있어. 그가 말하는 동안 더 많은 강철 형제단 회원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가죽옷을 입은 97명의 사람들이 연대의 벽을 이루었다.
아무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존재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김민준의 허세는 더욱 무너졌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도지사든 상관없다. 강태식이 말을 끊었다. 지금 너는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한 남자일 뿐이야. 강태식의 눈이 김민준의 목에 있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목걸이에 걸린 군번줄, 그것이 그의 기억을 맴돌았다. 그거 어디서 났지? 김민준의 손이 본능적으로 군번줄로 향했다. 아버지 것이에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강태식이 더 가까이 다가서서 양각된 글자를 읽었다. 김민석. 그의 발밑 세상이 흔들렸다. 김민석. 2004년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서 강태식을 불타는 차량에서 끌어낸 남자. 부대가 대피하는 동안 엄호 사격을 해주며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군인. 강태식이 아는 가장 명예로운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장애인 소녀를 괴롭히는 이 오만한 소년이 김민석의 아들이었다. 네 아버지가 육군병장 제1기 병사단 김민석이었나? 강태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김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놀라움이 반항심을 대신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이라크에서 내 목숨을 구했지. 강태식이 간단히 말했다. 그날 다른 23명의 목숨도 구했지. 김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마도 그의 특권적인 삶에서 처음으로 결과가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태식은 옆에 있는 존재를 느꼈다. 이지은 형제단의 창립 멤버이자 보훈병원 물리치료사인 그녀가 앞으로 다가왔다. 소희 양, 이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인 줄 알았어요. 사고 후 첫 한 달 동안 지역 종합병원에서 당신의 치료사였어요. 소희의 눈이 알아보고 커졌다. 이지은 선생님, 당신이 이분들과 함께. 그녀는 모여있는 바이커들을 가리켰다.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 형제단입니다. 우리는 참전 용사를 지원하고 학교 폭력에 맞서 싸우며 필요할 때 정확히 나타나는 단체입니다. 강태식은 김민준에게로 돌아섰고 젊은 남자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쳤어. 아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자신을 희생한 게 아니야. 김민준의 눈이 예상치 못하게 빛났다. 당신은 몰라요. 이야기와 사진만으로 잘하는 게 어떤 건지. 모두가 존경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영웅. 강태식은 처음으로 오만함 너머에 상처받은 소년을 보았다. 희생의 그림자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체성을 찾으려 애쓰는 쓰러진 영웅의 아들. 내 말이 맞아. 강태식이 인정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몰라. 하지만 네 아버지가 지금의 너를 보면 가슴 아파할 거라는 건 알아. 그 말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깊이 박혔다. 김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고 마지막 허세가 사라졌다. 그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보았다. 미안해요. 그가 어색하고 서툰 말로 말했다. 그냥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을 띠었지만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과 최우진은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식이 그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돌아섰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형제단이 소희 양의 남은 방문 시간 동안 호위할 것이다. 증거로 남기고 싶지 않다면 떠나서 그 비디오를 삭제하는 게 좋을 거다. 이준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수능을 보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두 젊은 남자는 서둘러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준은 도망치고 싶은 욕구와 새로이 생긴 떠날 수 없는 무력감 사이에 갇혀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그가 길을 잃은 듯 물었다. 강태식이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형제단 회원, 전직 육군 의무병 박상훈 닥터박 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 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름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닥터박은 김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그와 함께 복무했어.
여러 번 치료해줬지. 헬멧 안에 네 어머니 사진을 넣어 다녔어.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말하곤 했지. 김민준의 평정심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령 같은 존재에 대한 수년간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군중은 대립이 사적인 일로 변모했음을 감지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형제단은 보호 대형을 유지하며 소희와 놀랍게도 김민준을 모두 보호했다. 이지은이 소희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놀랐어요. 휠체어가 가장자리로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더 일찍 뭔가 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말했다. 죄책감이 역력했다. 정확히 잘했어. 강태식이 그를 안심시켰다.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대신 지원을 요청했잖아. 현명한 생각이었어. 소희는 모여있는 바이커들을 둘러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모르는 10대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모두 오신 거예요. 강태식의 풍패 시달린 얼굴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왔지. 내 딸 아영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딸이요? 소희가 물었다. 아영이. 강태식이 말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입에 담기 힘든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어.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지.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 그녀는 16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소희의 눈에 이해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강철 형제단을 만드신 거군요.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영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막을 수 있었던 잔혹함 때문에 다른 부모들이 자식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태평양 위로 해가 지기 시작했고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아름답네요. 소희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왔어요. 다시 보려고요. 저희가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이지은이 물었다. 모금 행사에 가야 하지만 일몰을 볼 시간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좋아요. 형제단이 소희와 준호 주위에 모이는 동안 강태식은 김민준 옆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에 대해 말해주세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 속 영웅 말고 인간으로서의 그를요. 강태식은 기억을 더듬으며 잠시 생각했다. 온 변경을 깨울 정도로 코를 골았지. 십자말풀이를 좋아했고 일요일 신문에 십자말풀이를 펜으로 다 풀 수 있었어. 그리고 거미를 무서워했어. 덩치 큰 강인한 군인이 거미 한 마리만 나타나도 의자 위로 뛰어오르며 소리 질렀지. 김민준은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이런 평범한 세부 사항들에 놀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항상 내 이야기를 했어. 강태식이 계속 말했다. 초음파 사진을 늘 가지고 다녔지. 미래의 낚시 친구라고 불렀어. 김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 엄마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강태식은 완전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을 닮았더군. 같은 결단력.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용도로 쓸 수 있을 거야. 제가 어떻게 그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민준이 인정했다. 그 유산에 걸맞게 사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처럼 될 필요는 없어. 강태식이 대답했다. 그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면 돼. 그건 다른 문제야.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자 가죽옷을 입은 수호자들에게 둘러싸인 소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고 전 이후로 가장 좋은 생일이에요.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식은 이지은이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닥터박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박상훈이 준호에게 어두워지는 하늘에 나타나는 별자리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강태식은 먼저 떠난 이들의 존재를 느꼈다. 형제단이 도운 모든 사람에게 유산이 살아 숨쉬는 아영,
명예와 분노의 갈림길에 선 아들을 둔 김민석,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 그들의 희생이 이와 같은 순간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강철 형제단은 긴 여정의 짧은 경유지를 기대하며 오션뷰 부두에 왔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이 입은 모든 조끼에 새겨진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찾았다. 혼자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서라. 사흘 후 그 영상은 입소문을 탔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전체 대치 상황을 녹화했던 것이다. 새벽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태식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이 알림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다. 형제단의 소셜미디어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팔로워를 얻었다. 웹사이트는 트래픽 과부하로 다운되었다. 지역 뉴스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메시지가 있었다. 박지영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강태식 씨, 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소희를 지켜보다가 오늘 아침 다시 희망을 품은 그녀를 보니 기적과 다름없었습니다. 강철 형제단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을 돌려주셨습니다. 강태식은 아영기를 생각하며 익숙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누군가 아영이를 위해 개입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했다. 그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다. 박지영 여사님, 따님과 아드님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희 양의 회복력과 준호 군의 빠른 판단은 당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형제단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만 저희 공동체 행사에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났다. 김민준으로부터였다. 강태식 씨, 김민준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물건들을 가지고 계세요. 와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석 달 후 또 다른 영상이 입소문을 탔다. 대한민국 패럴림픽 육성팀 유니폼을 입은 소희가 예선전 50m 저병에서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관중석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었고 가죽옷을 입은 강철 형제단 회원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강태식은 수영장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소희는 압박이 가해질 때 그의 존재가 용기를 내도록 상기시켜 준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접근을 허락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 소희가 승리의 팔을 들어 올리자 강태식은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소희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했던 아영이에 대한 슬픔. 이지은이 그의 옆에 나타났다. 해냈네요. 정말 해냈어요. 강태식은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 동안 강태식은 소희가 트라우마를 겪던 젊은 여성에서 다시 헌신적인 운동선수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형제단도 확장되었다. 한국과 인근 지역에 새로운 지부들이 생겨났다. 예상치 못한 관심은 기부금,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청 증가로 이어졌다.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빛나는 얼굴로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다. 그 기록 보셨어요? 강태식이 미소 지었다. 봤지? 한국 신기록? 신인치고는 나쁘지 않군. 소희는 의도적인 절제된 칭찬임을 알아차리고 웃었다. 모두가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김민준과 그의 할아버지 김태준 장군이 군중을 헤치고 다가왔다. 지난 몇 달 동안 김민준에게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오만함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목표 없는 분노가 있던 자리에 목적이 생겼다. 장군도 변하여 예상치 못한 형제단의 동맹이 되었고 군사적 인맥을 활용하여 참전용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박상훈이 강태식에게 다가왔다. 본부로 당신 앞으로 소포가 왔어요. 특별 배송입니다. 강태식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고
군 번줄이 담긴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김민석의 신분증, 그와 함께 묻혔어야 할 두 번째 세트였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태식, 이것들은 형제단에 속해야 합니다. 김민석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당신들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의 기억과 그의 아들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김태준 장군 드림. 강태식은 양각된 글자 위로 엄지손가락을 쓸어보며 선물이 상징하는 신뢰의 무게를 느꼈다. 수영장 건너편에서 소희는 어머니 준호, 김민준 장군, 이지은 그리고 다른 형제단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기자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위기를 통해 형성되고 상호 존중으로 유지되는 예상치 못한 가족,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강태식은 생각했다.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매일 조용하고 꾸준히 나타나겠다는 선택 속에서 1년 후 소희의 휠체어가 차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부두관리소는 적응형 스포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참전용사 지원을 결합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인 수호자 계획을 기념하는 동판을 설치하기로 동의했다. 이제 한국 신기록 3개를 보유한 소희는 강태식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 주위에는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지영과 준호, 이지은과 다른 형제단 회원들, 김민준과 김태준 장군 코치들, 그리고 이 대의에 동참한 수십 명의 사람들. 동판에는 간단하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서 낯선 이들이 수호자가 되었다. 용기는 가능성을 만든다. 혼자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서라. 강태식이 동판을 공개하자 소희가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저는 생일의 일모를 보러 이 부두에 왔습니다. 사고 후 내가 알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것은 비극이 닥쳐도 삶이 끝나지 않고 방향을 바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요. 그녀는 가족이 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일어난 잔혹함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또 다른 슬픈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 형제단 덕분에 그것은 일어서고 나타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태식이 앞으로 나섰다. 형제단은 제 딸 아영기가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닌 의무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잔혹함에 맞서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는 동판을 가리켰다. 이것은 입소문 난 영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서기로 선택하는 것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든 수호자가 되어 달라는 초대입니다. 기념식이 끝나자 소희는 강태식과 단둘이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고 네가 안전하게 집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길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지. 네가 패럴림픽 선수가 되고 김민준이 인생을 바꾸고 이 계획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었어. 삶은 참 이상하죠. 소희가 동의했다. 아영기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 강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멀리서 부두의 대관람차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1년 전 굴욕과 구원을 목격했던 그 대관람차.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을 상징했다. 삶의 순환적인 본질, 끊임없는 전진. 다음은 뭐지? 강태식이 물었다. 소희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형제단이 휠체어에 앉아 학교에서 강연할 수 있는 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둠과 빛 모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때로는 당신을 구해주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단은 영광으로 생각할 거야.
하지만 금메달을 따온 후에야 소희가 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일몰이 시작되자 강철 형제단이 주위에 모였다. 확장되는 임무를 기념하는 패치가 새겨진 가죽 조끼를 입고 박지영과 준호는 이지은과 다가올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준과 그의 할아버지는 그들이 후원하는 참전용사 재활센터 계획을 논의했다. 잔혹한 순간에서부터 이 믿을 수 없는 가족이 자라났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일어서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재건하겠다는 선택으로.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자 소희는 강태식을 바라보며 그들의 좌우명이 된 말을 했다. 계속 나타나세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드물게 미소가 그의 풍패에 시달린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항상. 그리고 어둠과 빛 사이의 황혼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들의 예상치 못한 모임 속에서 먼저 떠난 이들의 영혼, 아영, 김민석,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 이 그들의 승인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들의 유산은 무관심 대신 용기를, 수동성 대신 행동을,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형제단은 계속 나아갔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고 목적은 흔들림 없었으며 약속은 영원했다. 혼자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서라.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전부이기 때문이다. 또는 삶을 구하는 데.